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오차범위 안에서 박빙으로 격차가 오차범위로 좁혀졌습니다. 저 정도 하면 진짜 한 거야. 용서할 수 있어. 우리가 더 힘을 주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처절한 자기 발성이 자,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하면서 선대위 좀 인선 윤곽이 드러났는데 정말 매머드급이 아닌 아주 실무형으로 좀 실무형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기존 선대위하고 좀 비교 달라졌던 부분, 그리고 국민의힘하고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김성희 대변인님. 일단 국민의힘하고 비교해봤을 때 국민의힘은 지금 김병준, 김종인, 김한길 뭐 거론되는 분들이 전부 다 노익장을 과시하시기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민주당 선대위의 키워드는 저 67이라고 하겠습니다. 67이 뭐죠? 67년생. 아, 67년생. 이재명 후보가 인선을 한 사람 중에서 67년생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일부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게 대학 학번으로 한 86학번이라는 키워드가 되는데요. 대략 86학번이죠. 예, 대략 저희 민주당 특히 업계에서 이야기하는 386이라고 하는 그룹들은 네. 85학번까지를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386 이후, 386 이후 세대들의 전면적인 기용으로 봐야 되겠고, 다른 말로 하면 386 세대에 대한 배제의 키워드도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 즉 차세대에게 맡기겠다. 예. 송갑석 의원이 강훈식 의원으로 교체됐고, 그다음에 김영진 의원도 마찬가지 67년생. 그다음에 특히나 그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지난 대선에서 상황실장으로 선거를 총괄해서 관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분이 지금 정무실장으로 들어오는 등 차세대가 이번 선거를 치른다라는, 이재명 후보도 63년생으로 나이가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뒷사람들을 쭉 배치를 하는 그림을 보여주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고, 송갑석 광주시장위원장이 거기에 화답하면서 20, 30대를 전면에 배치하는 광주시장을 이 선대위를 만들어서 자, 우린 젊게 갑시다라는 메시지를 전국적으로 좀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장 교수님 보실 때는 뭐 이 인선은 어떻게 마음에 어떻게 괜찮습니까? 아직 평가를 저는 못 하겠어요. 아. 이러한 그냥 상징적이고 이미지를 이용하려는 분들을 선대위에 배치해 놓은 것은 네. 별로 큰 효과가 없는데 저는 계속 주목하는 자리가 있어요. 어디죠? 총괄선대위원장은 누구냐? 총괄선대본부장은 누구냐? 그게 핵심 자리거든요. 네. 근데 아직 그게 눈에 띄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는요? 총괄선대위원장 아직까지도 지금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선대위 컨셉을 잘못 잡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잘못돼 가고 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직 못 잡고 확신하지 있다. 못 잡고 있다라는 생각인데, 저는 이건 좀 반개의 문제지만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고 이재명의 선대위를 만든다고 한 것에 대해서 과연 이분이 과연 민주적인 지도자로서 자질이 있는가라는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제 1호 조치가 뭐냐면요, 당원 게시판 폐쇄. 당원들이 쓴소리하고 좀 안 좋은 소리 하니까 폐쇄시켜버렸어요. 네. 이게 맞습니까? 당심을 듣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좋아, 나는 국민의 말 듣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비판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대위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걸렀어야 된다. 이러시면 안 된다. 비판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밀어붙인 거 보면은 이재명의 민주당은 독재 정당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당원 게시판 하나로 민주 비민주를 따지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원들의 민심을 듣지 않겠다라는 게 사소한 거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 당원 게시판의 실질적 운영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도 같이 있죠. 잘 아시는 분이. 주제는 아니니까요. 네. 자, 일단은 선대위 구성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대위 의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하면서, 그래서 당내 불만도 꽤 많았었는데, 김민주 기자, 이번에 인선한 거 특히 초선들, 민주당의 초선들은 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괜찮다고 합니까? 아직 인선이 다 끝나지 네, 않았어요. 하고 있죠, 지금 예, 계속. 하고 있어서. 근데 이제 용광로 선대위 때는 많이 계셔서 든든하긴 했는데 실제 네. 초선 의원 얘기입니다.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다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바뀌고 나서는 아침 6시만 되면 뭐 그날 뭐뭐 한다, 뭐뭐 해야 된다, 뭐뭐뭐는 뭐뭐뭐다 이렇게 미션이
일단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초선 의원들도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겠네요. 예,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게 좀 달라졌다고 하고 예. 또 선대위 쇄신 작업 전까지는 사실은 백브리핑이라고 하죠. 네. 예, 공식적으로 회견하는 거 외에 후보가 이제 뭐 현장에서 조금 더 배경도 설명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사실 기자들이랑 마찰이 많았어요.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정도. 네. 좀 고성도 오가고 했었는데 사실 그거는 지금 정리는 좀 됐습니다. 정리가 됐다. 자, 이 지금 말씀하신 거 좀 눈에 띄는 분이 6786학번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진 사무총장 67년생 86학번이고 강훈식 의원 73년 2년생이에요. 73년생. 예. 전략기획위원장이고요. 오영훈 의원은 비서실장이 됐습니다. 또 윤건영 의원은 정무실장에 올랐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인선은 김영진 사무총장이죠. 재선 의원이고 사실 이게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진짜로 이 민주당 내에서 자기를 도울 만한 의원이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김영진 의원도 실질적으로 이재명 후보와 한 팀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 생각하기에는 꼽아보면 한 1년 반, 2년이 채 안 된 일이거든요. 예, 본인의 재선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이제 그 뒤에 한 팀이 됐는데 이분이 그래도 그 안에서 가장 많은 이 권한을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후보로부터 믿음을 사고 있는데 이분이 사무총장에 전면 배치됐다는 것은 이재명 호를 가동하겠다라는 움직임으로 봐야 돼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가 어떤 입장이었냐면 이거 뭐 당대표가 알아서 해주세요. 제가 뭐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네네. 했던 것이 안 된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송영길 대표의 많은 양보 하에서 네. 김영진 사무총장이 배치가 됐다는 것은 전면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의사를 관철시키겠다라는 뜻을 송영길 대표도 받아들였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면 이게 사무총장이라는 게 돈을 다루는 직책이잖아요. 돈, 뭐 조직 같은 거. 그다음에 다음번 지방자치 선거에 있어서 핵심적인 그렇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뭐 권성동 의원이 지금 그걸 이제 하는 거고요. 뭐 그렇다면 상당히 자기가 가장 아끼고 가장 잘 알고 자기 얘기를 가장 들어줄 만한 그런 사람이 김영진 의원이고 그 사람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 2017년 문재인 캠프에서는 그때는 이제 사무총장이 안규백 의원이거든요. 네, 이분 사실 이제 문재인 대표하고는 별다른 인연이 없었습니다. 네. 이때는 공조직대로 돌아간 것이고 이번엔 그거보다 훨씬 더 밀착돼서 그립감 있게 돌아간다는 거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후보랑 사무총장의 어떤 관계. 그렇죠. 자, 이렇게 보셨습니다. 네.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일컬어지던 윤건영 의원이 정무실장에 임명이 됐거든요. 이 홀로 독자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는데 이 정무실장이라는 직책이 선대위에 원래 존재하는 직책입니까 이게? 네. 근데 어떻습니까? 선대위는 자기네들이 만들면 되니까 네. 뭐 직책이 있냐 없냐 그런 상관이 없고요. 네. 저는 윤건영 의원을 정무실장 시킨 거는 친문 세력에 대한 구애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비문 아니에요. 저 자꾸 문재인 정권하고 차별화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정책적인 차별합니다. 네. 저는 문재인 정권 시즌2입니다. 저를 마음적으로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 주세요. 라는 상징적인 의미의 인사가 아니냐라고 네. 평가해 봅니다. 자, 이 오영훈 비서실장이 눈에 띄어요. 왜냐하면 이낙연 캠프에 있던 인사이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좀 뭔가 앙금이 안 가실 수도 있고 혹시 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또 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김민주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어쨌든 부칙에 따라 좀 다른데 구색 맞추기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당에서는 선대위 실무형으로 슬림화하면서도 원팀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장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뭐 당원 게시판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그 당원 게시판에 올라오는 그것도 그 하나의 현상으로 보여져야 될 것 같고요. 아하. 이제 뭐 일부 앙금이 가시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아하. 통계나 추이로 봤을 때는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 기반이기도 했던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가 60% 수준을 유지를 합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도 20% 수준을 또 유지를 해요. 맞네요. 이걸 두고 이낙연 지지자가 윤을 지지한다. 뭐 아직 앙금이 있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윤석열 대구 경북에서도 같은 기간에 윤 후보가 65% 수준이고 이재명 후보가 17에서 18%를 유지를 합니다. 비슷비슷하네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산다고 다 누구를 지지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고 네. 눈여겨봐야 될 게 민주당 지지층에서 어땠냐 이거거든요. 같은 기간 보면 이재명 후보가 호남에서 84%에서 네. 92%까지 뛰어요. 예.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은 사실 다 결집됐다. 결집됐네요. 선대위 핵심 관계자 여기도 또 핵관이 나오는데요. 핵관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이해관이겠네요. 맞죠? 네.
그런데 그럼 메타버스를 타고 왜 호남을 갔냐? 네. 지지층이 이렇게 결집됐는데 왜 갔냐? 이거는 여도야도 그때 김종인 위원장도 호남 갔을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도야도 같은 분석입니다. 호남의 뭐 실제 현장 목소리를 듣는 차원도 있겠지만 네. 그게 우선순위겠지만 결국 수도권으로 출향한 특히 서울로 출향한 호남 분들을 향한 메시지다. 아하.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이 출연 이 부분인데 올 것이다 말 것이다. 결국은 안 왔어요. 안 오고 뭐 딴 데서 뭐 약속을 좀 진행한 것 같은데 속내가 뭡니까? 와서 손 나중에라도 잡아줍니까? 딱 좋은 영암 갔을 때 잡아주는 게 딱 좋잖아요, 사실은. 93일이나 남은 선거에서 예, 지금 뭐 굳이 할 이유도 급하게 할 이유도 없고 뭐 단대 일정 있는 분을 뭐 당장 오늘 내려오십시오 하는 것도 격에 맞지도 않고요. 네. 그냥 이낙연 후보님은 그냥 두면 된다. 어쨌거나 선거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낙연 의원이 본인이 갖고 있는 목, 즉 호남과 중도층 네. 여기에 대한 공략의 포인트들을 만들어서 나중에 접근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요. 네. 이낙연 후보의 등장 유무를 지금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어필할 수 있는 노년층들은 어쨌든 이재명을 찍거나 아니면 집에서 쉬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거든요. 안 찍거나 이재명을 찍거나. 그렇죠. 국민의힘 지지할 리는 별로 예, 없다. 그런 상태인 건데 오히려 더 심각한 것은 호남 지역에서의 20, 30대 민심이다. 여기는 어디로 갈라야 되냐면 1982년생, 아하. 즉 광주 5.18 민주항쟁을 이후에. 직접 겪지 않고 이후에 태어난 태어난. 세대들의 경우에는 그 전과 정서가 다르다는 얘기 이준석 대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뭐 제가 호남에 직접 겪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자기가 태어나기 전의 일인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일이면 뼈에 사무치는 감정으로 들어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20, 30대가 지금 뭐 우리가 굳이 민주당 지지할 이유가 있어? 라고 하는 층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즉 아하. 이건 호남의 문제라기보다는 세대의 문제이고 남녀의 문제다라는 점을 이재명 후보가 잘 아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의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제 주장을 접고 정부와 야당 그리고 당이 신속하고 과감하고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면 50조 원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까지 미룰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민생 지원은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께 제안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말씀하시는 50조 원 지원 약속 저도 받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좀 주장을 했다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대신 윤석열 후보가 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위한 손실보상금 50조 이 지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좀- 지금 당장 하자 뭐 이렇게 역공을 오히려 펼쳤어요. 이거 현실성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 재정의 규모로 봤을 때 지금 기재부를 설득하고 문재인 정부를 설득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인데요. 네. 당장은 이런 규모로는 어렵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 다만 이재명 후보가 방향을 잘 잡았다라고 보는 것은 국민의힘도 확장 재정 정책을 펼치는 걸 반대하는 게 불가능해졌어요. 확장 재정 정책을 펼친다는 기조를 놓고 국회가 압박을 가하는 그림을 함께 그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잘한 것이다. 아하. 뭐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손도 잡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선거와 여야를 떠나서 이번 국회에서 기재부가 이야기하는 재정 건전성의 논리를 혁파하고 확장 재정 정책으로 우리 지금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도울 수 있는 대책 꼭 만들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예. 정책적으로는 잘한 선택이신 것 같은데 지도자의 자격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부적절한 선택을 하시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죠? 처음에 아. 윤석열 후보가 자 소상공인들에게 50조 손실보상 해줍시다라고 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한 얘기들이 있어요. 거기는 온갖 말씀을 다 하시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라는 식으로 얘기하셨거든요. 갑자기 본인의 생각을 바꿔가지고 네. 야 이거 같이 한번 연구해 봅시다. 이게 과연 지도자로서 제대로 준비된 분이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고 네. 좋아요. 이거 한 건이면 괜찮아요. 근데 당정청이 모여가지고 가상 자산과 관련해서 내년부터 과세를 하겠다. 1월 달부터 과세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본인이 20, 30대 만나가지고 아이 너희들에게 과세하면은 나에게 표를 안 주겠지? 유예! 이런 식의 계속 말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재난소득 뭐 지급 문제도 그렇고
또 차별금지법도 뭐 어디 가서는 했다고 했다가 어디 가서는 원칙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다가 자꾸 바꿔요. 왜 네. 바꿔요? 표를 위해서. 아, 그럼 이거는 지도자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 것이냐라는 비판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표도 아랑곳 없이 120시간 일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안 그다음에 뽑았습니다. 예, 또 제가 MC 장원께 한번 네? 여쭤보겠습니다. 제가요. 네. 코멘트 하나. 아, 줄수 인선에 있습니까? 있어서 이제 네. 사람 옥석 고르기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그렇죠. 사람의 목표가 제사냐 제사밥이냐. 잠깐만요. 야, 이거 좀 와닿는데요. 제사냐 제사밥이냐. 아니 뭐 대부분의 사람이 네. 특히나 특정 정당 같은 경우는 제사보다는 제사밥 먹을 생각만 하고 있어서 어딘데요? 모르죠 저도. 네. 모르죠. 알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제사밥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만 잔뜩 있어서 네. 그럼 제사상은 누가 차리냐 이거죠. 네.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사 밥만 먹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네. 그쪽은 선대 구성대대로 잘 못 될 것이고 네. 제사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다면 제사가 잘 될 것이다. 네. 선대가 잘 될 것이다. 자, 오늘 또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자, 선대위가 구성이 제대로 될지 또 민주당, 국민의힘 또 어떻게 더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맞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해 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모티콘이 조금 눈에 띄어요. 엄지를 밑으로 이렇게 향한 이 모양인데 그냥 윤석열 프레지던트 대통령 이런 식의 좀 이미지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아 그러시길 바라시는 겁니까? 당연히 저기 해야죠. 정권 교체. 발음 더듬으세요.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문자 피를 대문자 피를 쓰겠죠, 쓰려면. 소문자에서 아니고. 네. 많은 분들은 제가 뭐 로마 시대 때 검투사들이 뭐 살리고 죽이고 이런 식의 의미를 썼다고 하는데 그랬으면 Q를 썼겠죠. 예, P는 백기의 의미입니다. OB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